역사는 마녀와 뱀파이어의 전설부터 악당과 독살자들의 이야기까지 어둡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15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방탕과 살인에 대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자를 1480년 4월 18일 당시 로마 외곽의 마을 보조대만다. 수비아코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수도의 교외 지역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드리고 보르자로, 원래 발렌시아 근처 출신의 스페인인이었지만 15세기 중반에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네사 디 카테나이로, 로드리고의 주요 정부였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1455년에 교황 칼릭스투스 3세로 선출된 그의 삼촌 알폰소 드 후원 아래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450년대가 끝날 무렵 로드리고는 추기경이 되었고, 이는 당시 바티칸을 훨씬 넘어 이탈리아 중부 대부분을 지배하던 막강한 교황령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는 결코 평범한 추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정부를 두었고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이는 당시 성직자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교회 내에는 큰 위선이 있었습니다. 금욕의 미덕이 설교되었지만 고위직에 있는 이들은 은밀한 사생활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당시 교회 개혁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네사와 함께 로드리고는 4명의 자녀를 두었고, 루크레치아는 형제자매들과 잘 지냈으며 특히 오빠 체사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애정을 보였고, 체사레는 훗날 여동생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한 유대감은 이후 어두운 소문을 낳게 됩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딸로서 루크레치아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새로운 인문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저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밀라노의 아드리아나 오르시니에게 배웠습니다. 오르시니를 통해 루크레치아는 여러 언어를 배웠고, 이후 그녀는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그녀는 그리스와 로마 문학, 수사학, 정치, 논리학, 철학 등 인문주의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들을 탄탄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 역사상 격동의 시기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와 같은 도시들이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며 유럽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반도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24개가 넘는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해상무역공화국이었습니다. 북부에는 밀라노, 페라라, 우르비노와 같은 공국들과 피렌체, 토스카나 같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피렌체와 토스카나는 공화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탈리아에는 로마에서 통치되는 교황령이 있었습니다.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섬이 있었으며 이 지역들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494년부터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는 프랑스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얻으려 시도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하던 스페인과 프랑스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루크레치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보르자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녀의 결혼을 여러 번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루크레치아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발렌시아의 영주와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과 그 밖의 여러 결혼 약속들은 1490년대 초 로드리고의 정치적 운명이 요동치면서 몇 년 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의 협상력은 1492년 8월 그가 차기 교황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된 그는 루크레치아를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결혼 동맹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1493년 6월 12일 그녀는 결국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 공국과 여러 소국을 지배하던 강력한 스포르차 가문의 일원인 조반니 스포르차와 결혼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결혼은 1497년까지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교황은 스포르차 가문과의 동맹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혼이 무효화된다면 루크레치아를 통해 더 나은 혼인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압력이 가해진 후 스포르차는 이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 민망하게도 자신이 성불능이라 혼인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무효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굴욕을 당한 조반니 스포르차는 루크레치아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쯤 루크레치아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혼인무효 당시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던 하인 페드로 칼데론과의 불륜으로 임신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후 사건들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 후 몇 주 안에 칼데론의 아이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데론은 보르자 가문이 곤란한 문제를 처리할 때 보여주는 무자비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1498년 초 티베르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인 알폰소 디 아라고나 역시 비슷한 피비린내 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알폰소는 스페인 왕실의 사촌으로 아라곤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라곤의 왕은 페르디난도 디 아라곤이었으며, 그는 15세기 후반 스페인의 두 군주 중 한 명으로 그의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통치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1498년에 알폰소와 결혼했는데,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스페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교황 알렉산드로의 외교적 재정비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지되었습니다. 둘이 같은 나이였고 심지어 서로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전해질 만큼 좋은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에 보르자 가문은 다시 프랑스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르자 가문은 알폰소가 사라지길 원했고, 그는 곧 로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그의 살인에 공모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 결혼에서 교황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로드리고라는 아들이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은 2해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혼은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결혼이었기에 오래 지속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새 남편은 알폰소 데스테로, 북부 이탈리아의 중요한 도시 국가인 페라라의 공작 에르콜레 데스테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알폰소는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1505년에 직접 공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1502년 초에 거행되었고, 이 결혼은 루크레치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혼에서 여러 자녀가 태어났지만 루크레치아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1500년대와 1510년대에 여러 번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루크레치아와 만투아 후자 프란체스코 곤작 프란체스코 곤작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이자 문화기론가인 피에트로 벤보아의 별도의 연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토스카나 이탈리아어 방언을 공식화한 인물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이 방언은 이후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탈리아어가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가족관계와 그녀의 수많은 연애와 결혼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산정적인 소문과 수많은 신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녀가 연인들과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1498년 초에 태어난 조반니로 루크레치아가 칼데론과의 불운한 관계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반니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오빠 체사레와의 근친상간 관계에 대한 비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1500년 로마에서 살해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체사레가 그 살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이한 연인의 질투와는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체사레의 정치적 활동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오빠는
1490년대 후반 교황의 장군으로서 이탈리아 중부의 교황령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 체사레가 아라곤의 알폰소를 죽이기로 한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황청이 외교 노선을 재편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크레치아 역시 남자들을 마음대로 유혹하고 쉽게 독살할 수 있는 판무 파탈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크레치아는 속이 빈 반지를 착용해서 그것을 열어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들의 음료에 독을 붓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루크레치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1501년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밤의 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루크레치아와 그녀의 오빠 체사레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교황은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코르티잔 수십 명이 참여한 사실상 난교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연회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당시 교황청 의전 담당자였던 조안 부샤르드의 기록뿐이며 현재 이 이야기는 보르자 가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완전히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루크레치아가 판무 파탈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연애 생활이 르네상스 후기 이탈리아의 다른 귀족 여성들보다 특별히 더 스캔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대인들에게 루크레치아가 특히 매력적으로 여겨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어떤 특별히 추잡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1490년대와 1500년대에 그녀의 가족이 저질렀던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낙인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교황은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고 자신의 아들이 로마 교황청의 자원을 이용해 이탈리아 중부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체사레는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으며 1490년대 이탈리아 중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악명 높은 정치 논문인 군주론을 집필할 때 체사레는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성인 시절은 페라라의 에스테 궁정에서 보냈으며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1505년에 공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여러 차례의 정사를 했지만 이는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인 프란체스코 곤자가가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나 그 무렵에 매독에 걸리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성병으로 15세기 말 유럽이 아메리카와 접촉한 이후 유럽에 전해져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근세 초기에는 이 병이 생식기 주변에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온몸으로 퍼지면서 천천히 신체를 파괴했습니다. 결국 신체 기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면 코와 같은 신체의 일부가 무너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크레치아는 프란체스코에게 감염되지 않은 듯합니다. 여성은 이 병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드르는 1503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기이하면서도 무자비한 르네상스 군주였고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깨트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른 교황들 중 일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입지가 약해진 체사레는 1490년대에 정복했던 이탈리아 중부의 일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에게 체포되어 1504년에 스페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 탈출하여 스페인 북부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1507년 3월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년대 몇 년 사이에 루크레치아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딸이었다가 몰락한 보르자 가문 출신의 고립된 인물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들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있었고 어쩌면 10명까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자녀의 출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1500년대와 1510년대에 여러 번 힘든 임신과 유산을 겪었고 결국 이러한 격동적인 출산 이력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1519년 6월 14일 그녀는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크레치아에게 또 한 번의 복잡한 임신이었고 이번에는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 병에 걸렸고 그 다음 주 며칠 동안 호전되는 듯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6월 24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페라라의 코르푸스 도미니 교회에 묻혔으며 15세기 중반부터 이탈리아에서 두드러졌던 격동의 보르자 가문의 마지막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초기 근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833년에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녀의 이름을 딴 연극을 집필하며 그녀의 삶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에는 그녀가 수많은 책, 영화, TV 시리즈,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그녀가 생전에 둘러싸였던 많은 소문들이 두드러지게 다뤄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지만 1600년대로 넘어가 한 여성이 600명 이상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다룹니다. 줄리아 토파나는 1590년대, 나 1600년대에 태어난 시칠리아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에 대한 첫 언급은 1630년대 초에야 등장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녀가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출신으로 보인다는 점이며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할 때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부모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녀가 토파니아 다다모의 딸이라는 추측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파니아 다다모의 딸은 줄리아 토파나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가족적인 연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관찰자들이 두 세대의 시칠리아 독살범 사이에 모녀 관계가 있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분명한 것은 줄리아 토파나가 1630년대 초에 토파니아 니아 다다모와 함께 일했고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633년 7월 12일 토파니아는 동시대 이탈리아 일기작가 가에타노 알레시가 아쿠아 투파니아라고 부른 혼합물로 사람들을 독살한 혐의로 팔레르모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쿠아 토파나로 알려진 독약은 토파니아 다다모에게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독약은 1630년대와 1640년대에 악명 높은 범죄를 저지른 줄리아 토파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부수적인 증거에 따르면 토파니아 다다모가 팔레르모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기 전까지 주요 공범은 프란체스칼라 라차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토파니아보다 1년 일찍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재판 기록에는 언급되지 않았고 팔레르모에서도 이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꽤 분명합니다. 줄리아 토파나는 토파니아와 라자르다와 연관이 있었는데 그녀는 토파니아 다다모가 체포되고 처형된 후 팔레르모를 빠르게 떠난 여성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정착했고 곧 자신들만의 버전의 아쿠아 토파나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쿠아 토파나가 정확히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화학적 조성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비소, 안티몬, 그리고 납을 기본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세기의 다른 기록들에는 부식성 수마물이 첨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용어로 염화수은, 즉 수은과 염소의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혼합물을 충분한 양으로 투여하면 약 3일 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쿠아 토파나에 중독된 후 처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목이 타는 통증이 먼저 오고 이어 메스꺼움, 구토, 심한 어지러움, 갈증,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쿠아 토파나가 독약으로서 큰 매력을 가진 이유는 비소가 무미무치이며 17세기에는
거의 완전히 탐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성원 연구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시대에는 아무도 피해자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근세 초기 시대는 의학 지식이 아직 비교적 부족했던 시기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종종 갑자기 사망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아쿠아토파나는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고도 누군가를 독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은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17세기에 이 독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줄리아 토파나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죽음조차도 실제로는 자연사였지만 그녀의 계략으로 잘못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토파니아 다다모와 프란체스카 라사르다가 아쿠아토파나를 사용한 최초의 대량 살인범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독은 줄리아 토파나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633년에 로마에 도착한 줄리아는 다다모와 라사르다의 옛 공범들 사이에서 빠르게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조수로 지롤라마 스파라라는 젊은 여성을 영입했고 로마의 정치와 사회에 더 익숙한 몇몇 사람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1650년대의 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로마 중심부에 있는 산타그네스인 아고네 교회의 지롤라모 신부로부터 아쿠아토파나를 만들기 위한 비소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는 약제사였고 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둘은 비소를 액체에 섞어 유리병에 담아 아쿠아토파나의 한 형패로 만들었고 이를 장난스럽게 성 니콜라스의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은 얼굴의 잡티를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액체 형태로 은밀하게 판매되었습니다. 토파나가 자신의 독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독을 무엇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그날 누구를 독살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1650년대 후반 토파나의 측근들 중 일부의 재판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은 당시 일어났던 일의 몇 가지 측면을 밝혀줍니다. 1630년대, 1640년대, 1650년대에 로마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쿠아토파나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도시의 빈곤층과 중산층 출신이었지만 일부는 로마 사회에서 매우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고위 귀족인 체리 공작의 부인은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은 로마와 교회 내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을 스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폐되었습니다. 체리 공작 부인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에게 아쿠아토파나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토파나의 고객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성 혐오가 절대적인 규범이었고 가정폭력이 드물지 않았던 사회에서 여성들은 극도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근대 이탈리아에서 많은 여성들이 줄리아 토파나 같은 독약상에게 의지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초기 근대 시대 아쿠아토파나와 같은 독약의 주요 용도 중 하나가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는 독약 거래가 대개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더욱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비록 기록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토파나는 남편을 독살하려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주로 판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사업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당시 기록에 따르면 토파나는 어떤 식으로든 최대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독살하는데 책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20년에 걸쳐 로마와 그 주변 지역에서 600명이 비슷한 의문의 증상으로 사망했다면 분명히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파나는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며 그녀의 제품에 만족한 많은 고객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독의 증상이 진행성 질병과 비슷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가 이 모든 죽음에 쉽게 책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파나와 스파라는 아쿠아 토파나 판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파리, 베네치아, 로마와 같은 유럽 도시에서 독을 제조하던 사람들은 일종의 주술적 지하 세계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독의 제조와 판매뿐만 아니라 마법 부적과 물건 제작, 손금보기, 점성술, 그리고 때때로 청보살인과 같은 다른 활동들도 함께했습니다. 기록은 드물지만 줄리아 토파나 역시 팔레르모에서 로마로 이주한 후 약 20년 동안 로마에 살면서 이러한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파나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적발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독살하는 것은 근세 초기에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극형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1633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토파니아 다다모가 어떻게 처형되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기록이 있습니다. 둘 다 끔찍합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진 뒤 내장이 꺼내지고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았고, 다른 기록에서는 그녀가 살아있는 채로 캔버스 자루에 묶여 팔레르모의 주교 궁전 옥상에서 아래거리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줄리아 토파나는 다행히도 그런 운명을 겪지 않았습니다. 팔레르모에서 그녀의 스승이었던 토파니아 다다모와 프란체스카 라 라사르다와 달리 줄리아 토파나는 독약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651년에 평화롭게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녀가 수녀들과 성직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원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녀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수도원에서 살다가 목이 졸려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녀의 조수 지롤라마 스파라가 17세기 중반 로마 전역에 아쿠아 토파나를 유통하던 여성 조직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결국 1658년에 그녀의 활동이 로마 당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은 후 그녀와 다른 몇몇 주동자들은 로마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을 도왔거나 그들의 독을 산 데 연루된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토파나와 스파라의 고객층 규모와 그들이 차지한 지위를 드러냈습니다. 17세기 중반 로마 사회 내에서 귀족들과 심지어 고위 성직자들까지 연루되었습니다. 아쿠아 토파나는 줄리아 토파나의 시대를 훨씬 넘어서까지 계속 알려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고안한 이 느린 독약은 18세기 초까지 엄청난 악명을 얻게 되었고, 아쿠아 토파나는 서유럽과 중부유럽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느린 독약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독성 물약이 많은 종류의 갑작스럽거나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쿠아 토파나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여겨지는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는 1791년 9월 애병에 걸렸고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은 몸져 누워 있었고 통증과 부기,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느리게 퍼지는 독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모차르트 본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에게 아쿠아 토파나를 주었고 내 죽음의 정확한 시기를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독살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의 실제 원인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류마티스열, 선모충증부터 독감이나 신부전까지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질병이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아쿠아 토파나가 유발했을 법한 증상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악의적인 행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세기 후반 사회에서는 수은이 다양한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최근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사망 당시 작업 중이던 오페라 마술 피리의 악보 위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작곡가 모차르트는 줄리아 토파나가 그녀의 서서히 작용하는 독에 넣었던 일부 성분들의 희생자였을 수는 있지만 그 독 자체의 희생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뱀파이어와 유사한 존재들은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상한 행동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뱀파이어로 의심받았던 여성 중 한 명은 엘레오노 폰 슈바르첸베르크였습니다. 훗날 엘레오노 폰 슈바르첸베르크가 될 이 여성은 1682년 6월 20일에 엘레오노 엘리자베스 아말리아 막달레나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보헤미아로 알려졌던 지역, 오늘날 체코 공화국에 해당하는 멜리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레오노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귀족 가문인 로프코비츠 가문의 페르디난트 아우구스트 공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그 뿌리를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며 따라서 17세기와 18세기 보헤미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또한 사간의 두 번째 공작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벤체슬라우스 에우세비우스가 1646년에 이 자기와 영지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엘레오노라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특별할 것이 없었고 이에 관한 문서상의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17세기 후반 귀족 여성으로서 춤과 궁정 예절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를 어느 정도 배웠을 것이고 이 시기 유럽 귀족 궁정의 공용어가 되어가던 프랑스어는 거의 확실히 배웠을 것입니다. 1701년 12월 7일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엘레오노라는 아담 프란츠와 결혼했습니다. 카를 에우제비우스는 당시 오스트리아 대공국 내의 주요 영지였던 슈바르첸베르크 공국의 후계자였습니다. 이것은 보헤미아에서 중요한 귀족 칭호였습니다.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자기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담은 결국 1703년에 슈바르첸베르크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엘레오노라와 결혼한 것은 초기 근대시대의 많은 귀족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정적 거래이자 동맹이었습니다. 이러한 혼인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보통 신랑의 아버지에게 큰 지참금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한쪽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신부의 가족은 충분히 큰 지참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보통 더 높은 사회적 지위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더 명망 있는 가문으로 시집가고 있었죠. 그 대가로 아담의 아버지인 페르디난트 비렐름 왕자는 2만 길더 또는 금화의 지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3천 길더는 선불로, 나머지는 앞으로 몇 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노와 아담의 결혼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아버지들에 의해 결혼이 협상될 당시 아담은 로마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의 딸과 연인 관계였고 그녀와 비밀리에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엘리노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담은 이 비밀 결혼을 서둘러 무효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엘리노와 그녀의 새 남편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노는 그 후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706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마리아 안나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슈바르첸베르크 공의 직계 혈통을 이어갈 남자 후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엘레오노라의 아버지가 아담의 누이인 마리아 엘리자베트와 결혼하면서 엘레오노라와 아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엘레오노라의 아버지는 그녀의 시동생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 이후 페르디난트가 아담에게 지참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엘레오노라는 1709년에 또 한 번 임신 중 유산을 겪었고 이후 그녀에게 불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두 사람은 1710년대 대부분을 서로 멀어진 채 각자의 거처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1719년에 결국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해 아담은 숙모가 사망한 후 보헤미아에서 막대한 영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노어의 지참금을 둘러싼 논쟁은 갑자기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아담과 엘리노어의 아버지 사이의 긴장도 페르디난트가 1715년에 사망하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1722년에 그토록 기다리던 남자 후계자 요제프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20년이 넘는 불화와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아담과 엘리노어의 결혼 생활도 마침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1720년대 동안 폰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삶은 어린 아들을 키우며 비교적 평화롭고 별다른 사건 없이 흘러갔습니다. 1720년대 내내 아담은 보헤미아 귀족 사회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갔고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6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보헤미아의 국왕으로서 그곳에서는 카를 2세라는 칭호로 통치했습니다. 카를의 치세 아래 아담은 이미 1710년대 카를의 자문위원회이자 사실상 정부 내각인 게하임라트의 국내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722년에는 빈 왕실 가문 내에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엘레오노르는 1720년대 대부분의 시간을 오스트리아의 제국 수도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담은 오스트리아 대공국 영토 내에서 가장 높은 기사단인 황금 양모 기사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영토 내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카를과 자주 사냥을 함께한 동료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 취미가 아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1732년 6월 10일 아담은 프라하 근처 브란데이스에서 카를과 함께 사냥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은 운명적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늦게 시력이 좋지 않았던 카를은 아담을 사슴으로 착각해 총을 쏘았고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담이 우연히 사격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은 다음날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담이 사망한 후 아직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던 대공 카를은 엘레오노라의 아들 요제프를 돌보았고 엘레오노라에게 많은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은 생애를 폰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며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주는 1730년대 후반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엘레오노라는 매우 마르고 약해졌다고 전해지며 의료기술이 아직 매우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에는 북극고래의 엄니인 일각고래 뿔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세 유럽에서 유니콘의 뿔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효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각고래 뿔을 사용하는 것이 그녀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에 관한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창백했고 병 때문에 여러 마녀, 연금술사, 그리고 기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호전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카르디 실수로 그녀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엘레오노르에게 자신의 최고의 의사 중 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슈바르첸베르크 영지에 도착했고 그녀가 마치 걷는 시체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햇빛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의 방은 항상 그늘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엘레오노르가 자신의 영지 지하실에 늑대를 우리에 가둬두고 수년 동안 자신의 임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늑대의 젖을 마셨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러한 소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레오노르는 계속 악화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그녀의 비명은 궁전에서 꽤 자주 들렸고 이를 들은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고통 끝에 그녀는 1741년 5월 5일 쉐바르첸베르크 궁전에서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부검이 실시되었고 현재 우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개의 종양을 앓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테니스공보다도 컸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심장은 남편 곁에 묻히고
시신은 체코 공화국의 체스키 크룸로프에 있는 성 비투스 교회에 묻히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최근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어 머리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뱀파이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시신들은 말뚝이 박혔고 다른 시신들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공주가 뱀파이어가 되었다고 확신했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근처 마을과 묘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더 황당한 이야기들은 그녀가 최근에 죽은 시신을 물고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졌고, 한동안 그녀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로 사라지고 소문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기이한 상황들과 엘리노어의 의학적 이력 때문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그녀가 뱀파이어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오컬트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 증거는 당시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전설은 많으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녀는 뱀파이어 공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2007년 엘레노어는 오스트리아 TV에서 방영된 대형 탐사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The Vampire Princess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엘레노어가 뱀파이어 행위에 가담했으며 아일랜드의 빅토리아 시대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쓴 위대한 고딕 호러 소설 드라큘라의 영감이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엘레노어가 브램 스토커의 대표작의 기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큘라는 1897년에 최종적으로 출판된 것과는 다른 첫 번째 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초기 추안은 스토커가 실제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으며 원고 버전에서 언급된 지역은 엘레오노르가 18세기 전반에 살았을 체코 공화국의 현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엘레오노르가 이전에 1773년에 쓰여지고 다음 해 독일 작가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베르거에 의해 출판된 레노레라는 시의 영감이 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딕 발라드로 전형적인 뱀파이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뱀파이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뱀파이어 문학 발전에 있어 초기에 중요한 영향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는 보헤미아 폰 슈바르첸베르크 영지 주변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베르거의 시 제목이 레노어로 엘리노어의 추격함인데, 이것이 2007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엘리노어가 베르거의 작품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램 스토커의 작품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들은 상당히 우연적인 것이고, 다큐멘터리 뱀파이어 프린세스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노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민간 요법들이 일종의 오컬티즘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민간 요법들이 유럽 전역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엘리노가 흡혈 행위에 손을 댔으며 그 결과로 베르거와 스토커의 작품 모두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가장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걱정스럽군요. 보헤미아 남부 체스키 크룸로프에 있는 폰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의 지하 묘지입니다. 여기 성 비투스 교회에는 엘리노와 그녀의 남편 아담이 모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노의 심장은 꺼내져 항아리에 담긴 채 예배당 왼쪽에 있는 작은 지하실, 아담의 심장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지하실 위에는 여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슈바르첸베르크의 공주이자 크룸로프의 공자 엘레오노라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명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이것은 아마도 이상한 경우일 것입니다. 현대의 장례 및 매장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심장을 꺼내어 시신과 따로 매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프린세스의 제작자들은
이것이 엘리너가 어떤 형태의 오컬티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중부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비엔나에 비슷한 무덤을 지었고 그곳에는 가족의 주요 구성원들의 심장이 몸과는 따로 안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레오노 폰 슈바르첸베르크 공주가 흡혈 행위에 관여했으며 그 결과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영감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삶에 관한 전설들, 즉 엘레오노를 뱀파이어 공주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결국 전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9세기 초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한 부유한 부부가 외딴 성으로 이사한 뒤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둔켈그라펜의 미스터리는 1807년 2월 7일에 시작됩니다. 그날 덮개가 씌워진 마차 한 대가 독일 중부 튀링겐의 힐데부르크 하우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차가 도착하자 한 쌍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당시 30 후반이었지만 여자는 몇 살 더 어렸고 아마도 30살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당시 목격자들은 추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부부는 다음 3년 동안 힐데부르크하우젠의 소박한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브루드 베르사율 백작이라는 칭호와 이름을 사용했고 그녀의 정체는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백작과 그의 여성 동행자가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나 어떤 형태의 동반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왜 외딴 힐데부르크하우젠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무언가나 누군가로부터 숨고 있었던 것일까요? 1810년에 그 부부는 마을 근처이지만 외딴 지역에 위치한 아이스하우젠 성으로 이사했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는 대부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거의 성을 떠나지 않았고 힐데부르크하우젠 밖에서 일종의 자발적인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드물게 아이스하우젠을 떠날 때면 특히 그 여성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개 마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이 생활은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힐데부르크하우젠과 그 주변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곧 그 부부를 둔켈그라펜, 즉 어둠의 백작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스하우젠 성에서 은둔 생활을 한 끝에 그녀는 결국 1837년 11월 28일에 세상을 떠났고 추정되는 백작은 그 후로도 8년을 더 살아 184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 여성은 조피보타로 기록되었고 성 근처의 슐랑네스베르크 언덕에 있는 정원에 묻혔습니다. 이 정원은 부부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곳이었습니다. 백작은 아이스하우젠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고 성은 몇 년 동안 비어있던 끝에 1873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이상했어요. 이 부부는 특히 백작의 경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기묘한 상황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힐데부르크하우젠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들 곁에 살았던 그 낯선 이들이 누구였는지 계속 궁금해했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론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1845년 백작이 사망한 후 곧 그 남자가 사실 백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는 백작이 아니라 레오나르두스 코르넬리우스 반데르발크라는 이름의 네덜란드인이었으며 1798년 여름부터 1799년 봄까지 파리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거짓말을 하고 소기족인 척했을까요? 또한 그가 백작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였다면 그와 그의 여성 동반자가 어떻게 성을 구입하고 수십 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소득도 없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믿게 된 것은 그 남자가 일종의 평생 보호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즉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딸의 평생 보호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3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마리 테레즈가 누구였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1778년 12월 19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이 16세 왕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장녀였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부모님의 세 자녀 중 유일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루이 조제프는 1781년에 태어났고 루이 샤를은 1785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7살과 10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이 샤를의 죽음은 1790년대 초 파리 혁명 정부의 비인도적인 대우로 인해 앞당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전역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마리 테레즈와 그녀의 부모는 혁명군에 의해 파리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감금되었습니다. 한동안 루이와 마리는 나라의 명목상 국왕과 왕비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스트리아, 영국 등 외국 정부와 공모하여 자신들을 위해 프랑스에 개입하도록 계속 시도하자 프랑스 정부는 결국 국왕과 왕비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793년에 처형당했습니다. 2년 후 남동생이 죽으면서 마리 테레즈는 가족 중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1795년까지 전직 공주였던 마리 테레즈는 혁명 정부에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군주제는 종식되었고 공화국이 세워졌으며 프랑스 혁명군도 떠났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 맞서던 방어적 입장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해 초 저지대를 정복하고 그곳에 바타비아 공화국을 세워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마리 테레즈가 외세에 의해 왕정 복고의 명분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그녀는 프랑스를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어머니의 가족에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마리 테레즈는 감금된 채로 보낸 수년 동안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1795년에 비엔나에 도착해 자신이 마리 테레즈라고 주장한 여성이 사실은 그녀의 양자 자매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케였으며 1770년대와 1780년대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했던 두 왕실 하인의 딸이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왕실 자녀들과 닮은 점이 있었고 루이 왕이 그녀의 실제 아버지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진실이 어쨌든 에르네스틴은 마리 테레즈의 놀이 친구가 되었고 178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왕과 왕비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에르네스틴을 입양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격동의 세월 동안 에르네스틴은 다른 왕실 가족들과 함께 감금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마리 테레즈로 오해받아 파리 거리를 걸을 때 모욕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와 왕과 왕비의 친딸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닮은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795년에 마리 테레즈가 비엔나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을 때 실제로는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케가 마리 테레즈인 척하고 있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마리 테레즈가 1789년부터 1795년까지의 사건들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석방 후 궁정과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삶을 원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그녀를 꼭두각시로만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간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세력은 프랑스와 계속 충돌했고 이는 18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둔켈그라펜 이론에 따르면 179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궁정을 돌아다니며 마리 테레즈인 척했던 그 여성은 사실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7년 봄 마차를 타고 힐데부르크 하우젠에 도착해 어둠의 백작 부인으로 알려진 그 여성은 사실 세상과 떨어져 숨어 지내던 프랑스 공주였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일까요? 수년간 그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신비로운 어둠의 백작 부인과 둔켈그라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추측을 더 부추겼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궁정이 마리 테레즈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동료였던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케가 1795년에 그녀와 함께 빈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르네스틴을 찾을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에르네스틴이 이제 파리에 있으면서 마리 테레즈인 척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빈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1795년에 마리 테레즈와 함께 파리에서 빈까지 유럽을 횡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행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이상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규모 일행의 몇몇 구성원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들 중 일부는 빈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상황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추측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현대과학은 마침내 둔켈그라펜의 미스터리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아이스하우젠 성 근처에서 암흑 백작부인 소피 보타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굴된 후 대퇴골의 작은 두 부분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버브약 연구소로 보내져 분석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미토콘드리아 DNA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현대 후손인 작센 카소비치의 알렉산더 왕자의 DNA와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만약 다크 카운티스가 마리 테레즈였다면 알렉산더 왕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이스하우젠 성 옆 소피보타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와 정확히 일치해야 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크 카운티스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따라서 그녀는 마리 테레즈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1807년에 힐데부르크하우젠에 도착해 30년 넘게 그곳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신비로운 부부는 아마도 겉보기 그대로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부부가 독일 시골의 성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마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해악이나 불운에 관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로즈홀의 백색마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로즈홀의 백색마녀로 알려지게 된 여성은 1802년 영국 어딘가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애니 패터슨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영국인, 아버지는 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출생지는 불분명하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애니의 가족은 애니가 9살이나 10살쯤 되었을 때 곧 IT로 이주했습니다. 그 당시 히스파니올라 섬의 일부는 1790년대와 1800년대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프랑스의 설탕 식민지로 시작된 역사 때문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전쟁과 그 뒤를 이은 나폴레옹 전쟁 동안 파리에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IT에 도착한 직후 애니의 부모님은 황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황열병은 황달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열대성 질병입니다. 그 후 애니는 IT가 부두교의 중심지였던 시기에 부두교 여사제였던 유모에게서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6, 7년이 조금 지난 후 애니는 유모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사실상 완전히 고아가 되었고 처음 10년을 보냈던 영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카리브해 세계에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니 패터슨은 자메이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랑스 식민지로 개척된 IT와 달리 자메이카는 17세기 중반 크로멜 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정복한 이후로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인 패터슨은 이곳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예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정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소수의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주로 설탕과 같은 황금 작물을 생산했고 많은 수의 노예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니는 자신이 자메이카로 이주한 것이 결국 악명 높은 백색마녀의 전설을 만들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로즈홀 저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로즈홀 졸 저택은 1770년대
자메이카 식민지 사회의 고위 인사였던 존 팔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당시 자메이카에는 식민지 자금이 넘쳐나고 있었고 많은 부유하고 호화로운 플랜테이션 저택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이전에 로즈홀로 알려졌던 옛 식민지 주택터에 세워졌는데 그 이름은 집안의 여주인이었던 로사 켈리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은 거대한 영지로 많은 이들이 자메이카 섬의 근세 초기에 지어진 플랜테이션 또는 식민지 저택 중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사 켈리는 이후 존 팔머와 결혼했으며 이는 두 사람 모두의 가장 최근 결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존 팔머나 로사 켈리 모두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애니 팔머에게 제기된 혐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사 자신은 1790년에 사망했고 존 팔머는 그로부터 7년 후인 17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사가 사망한 후 존 팔머가 1790년대 초에 맞이한 또 다른 아내는 이후 영국으로 돌아가 1840년대 중반까지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애니 패티슨이 자메이카에 도착하기 훨씬 전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사망하거나 자메이카를 떠났던 것입니다. 팔머 가문의 다른 가족들은 대체로 영국으로 돌아가 자메이카 플랜테이션에서 얻은 이익 덕분에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팔머 가문의 일원인 존 로즈 팔머는 존 팔머 시니어와 로사 부부의 조카로 1790년대 그들이 사망한 후 자메이카에 남아 그 영지를 관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1818년 애니 패티슨이 섬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 패티슨은 애니 팔머가 되었고 대규모 플랜테이션인 로즈홀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백인 마녀의 신화가 곧 따라오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애니는 자메이카에 도착한 아주 초창기부터 마법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삶에 관한 몇몇 신화에 따르면 애니가 존 팔머를 만났을 때 그가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을 걸어 자신과 결혼하도록 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위치 신화의 첫 번째 부분은 애니 패티슨이 존 팔머에게 마법을 사용해 로즈홀의 여주인이자 애니 팔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과 결혼하고 로즈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애니는 로즈홀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남편을 제거하려고 빠르게 음모를 꾸몄다고 믿어집니다. 그런 후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니는 플랜테이션을 장악하기 위해 존에게 독을 먹여 그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녀는 팔머 가문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독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때 앞서 보았듯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연사로 수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이상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니는 다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영국인 농장주와 결혼했고 그녀가 그를 연이어 살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도 그 후 몇 달 또는 몇 년 사이에 비슷하게 시작되어 끝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위치가 플랜테이션에 있던 노예 남성 중 한 명을 시켜 가장 최근 남편을 목 졸라 죽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둘 경우 모두 애니가 존 팔머를 살해해 로즈홀의 유일한 여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후 남편들을 죽여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녀의 삶을 다룬 여러 기록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애니가 로즈홀을 장악한 이후 그녀는 플랜테이션은 매우 강압적이고 심지어는 사디스트적인 방식으로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그곳의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고문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IT에서 보낸 그녀의 과거 시절의 일부 요소들도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애니는 부두교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두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IT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애니가 로즈홀의 지하실을 개조해서 일종의 지하 감옥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고문 행위를 했다고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잔인하게는 백인 마녀가 로즈홀의 노예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그 뼈를 자신의 흑마법 주문에 쓰이는 일종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애니의 행동에 관한 많은 신화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 마녀가 결국 자신이 한때 연인으로 삼았던 전 노예 타쿠와의 갈등 끝에 최후를 맞이했다는데 동의합니다. 파이머가 타쿠의 친척 중 한 명을 살해했다고 전해지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타쿠가 흑마법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그녀를 죽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는 덜 극적이며 단순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쿠는 백인 마녀가 다른 노예 노동자들 중에서 또 다른 연인을 사귀게 되자 분노했고 결국 타쿠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버전에서는 타쿠의 사위가 그녀의 살인에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에서는 그녀가 죽은 후 몇 년 동안 애니의 영혼이 로즈홀의 저택과 땅을 계속 돌아다니며 생전에 자신을 지키지 못한 노예들과 하인들을 벌주기 위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노예로 일하던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그녀가 죽은 뒤에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부두교 의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으며 팔머의 영혼이 죽은 후에도 수년 동안 자메이카의 로즈홀 저택을 계속 돌아다니며 괴롭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살인마 백인 마녀는 이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죽은 후에도 복수를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백인 마녀에 대한 신화 중 어느 부분이라도 실제로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대체로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애니 파머와 존 파머는 결혼한 직후인 1820년경에 로즈홀을 떠났습니다. 저택의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 노예제가 점차 금지되고 결국 영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완전히 금지되면서 이 영지는 막대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존 파머는 결국 로즈홀 저택의 소유권을 채권자들에게 넘기게 되었고 그와 애니는 영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로즈홀 저택은 실제로 약 130년 동안 버려졌다가 20세기 중반에 다시 복원되고 재입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왜 백인 마녀의 신화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직접적인 답이 있습니다. 1868년에 로즈홀의 첫 번째 소유주였던 로즈 파머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되었는데 그녀는 애니 파머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애니의 신화처럼 로즈 파머 역시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고 로즈홀을 주로 관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이 더해지면서 백색 마녀의 신화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1911년에 출판된 자메이카 지역 역사에 관한 책과 1929년에 나온 소설로 이 두 작품이 백색 마녀의 신화를 보완해 주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팔머가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악행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 있었고 이러한 거짓말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29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허구로 쓰인 작품이었고 정확한 역사적 보도로 해석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으로는 유사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애니 팔머의 진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자메이카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로즈홀을 유령의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벨벳 19세기 초 이상을 입은 인물이 저택과 플랜테이션 땅을 떠돌며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집 주변을 배회한다고 하며 또 다른 기록에는 밤마다 로즈홀에서 비명이 자주 들린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지하실에서 그러한데 애니가 그곳을 감옥으로 바꿨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에는 관광지로 변해 기념품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 파머와 로즈홀의 백마녀에 대한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되었지만 자메이카 공포 이야기의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믿어지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결핵 환자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카를 탄슬러는 나중에 미국에서
탄슬러 폰 콜잘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으며 1877년 2월 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분명히 그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고 20세기 어느 시점에 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을 떠나 호주로 건너가 10년 가까이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한 기록은 그가 호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수년 전 칼폰 콜젤은 인도에서 호주로 건너와 남태평양 제도로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비와 적합한 배를 구입하고 현지의 날씨와 해상 상태에 익숙해지기 위해 호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공학과 전기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부동산, 배, 오르간, 태평양의 한 섬까지 구입하게 되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호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914년 탄슬러는 대양 횡단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연합군, 국가 중 한 곳에서 독일 시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분쟁 동안 억류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절벽 위에 있는 성 같은 감옥인 트라이얼 베이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계속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1918년 호주 정부는 분쟁 중에 외국인 포로로 억류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후반 그는 호주에서 유럽으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탄슬러는 독일로 돌아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안전하고 건강하셨고 탄슬러는 어머니와 함께 3년 동안 머물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과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곧 도리스 샤퍼와 결혼했습니다. 둘은 함께 두 아이를 낳았는데 1922년에 아이샤가 태어났고 2년 뒤인 1924년에 클라리스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탄슬러는 전쟁 후 유럽에서 자신과 새 가족의 미래에 큰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여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더 따뜻한 기후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대해 여동생에게 설득당한 탄슬러 가족은 1926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쿠바의 아바나로 항해한 후 플로리다로 가서 제퍼힐스에 정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칼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카운트 탄슬러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자신이 콜젤 백작 부인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세기 폴란드 왕 아우구스투스 더 스트롱의 연인이었으며 그 유령이 어린 시절 칼을 정기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탄슬러에 따르면 이런 방문 중에 그는 언젠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 될 흑발 여성의 얼굴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퍼힐스에 도착한 직후 칼은 가족을 그곳에 남겨두고 플로리다 남부 키웨스트에 있는 해양병원에서 엑스레이 기사로 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의 이곳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의 이름과 동일시되는 한 환자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1930년 4월 20일 쿠박의 미국인 여성 마리아 엘레나 밀라그로 데 오요스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가 제조업자와 가정주부의 딸로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이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탄슬러는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젊은 여성이 그가 본 환영 속의 여성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찾아왔으며 운명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슬러는 그녀에게 즉시 매료되었지만 그 젊은 여성의 의학적 진단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결핵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효과적인 약이나 치료법이 거의 없어 당시에는 대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몇 달 동안 엘레나의 사망은 탄슬러 자신에 의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다루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집착 때문에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적합하게 훈련된 사람에게 그녀의 치료를 맡기는 대신 그는 직접 그녀를 돌보며 특별히 고안한 강장제와 약을 만들어 그녀의 상태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보석, 옷, 기타 물건과 같은 선물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등 그녀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감정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엘레나 1년 반 후인 1931년 10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엘레나 1년 반 후인 1931년 15일에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질병의 전염성과 치명성 때문에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 중 몇 명도 그 후 몇 년 동안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은 탄슬러가 집착하게 된 여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실제로 그녀를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투구곶 뿌리와 아코나이트를 희석한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증거는 의심스럽고 그녀의 다른 가족들의 운명을 고려할 때 엘레나 단순히 결핵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빔 엘레나 단순히 결핵으로 인해 사형이 모드로 보입니다. 저점시면 함거긴 중계반 가족고 모보에 엘레나는 고도는 거공가시 저더 저뜬고엄인다. 레나리우스, 그체어 고여구디요. 좀 묻는데? 정경무는 자본계서 지간 부여입니다. 3번은 저보게의 보는 불옷 먹은다. 레나날 잔순히 결핵으로 인해 사는 것으려. 2. 금전. 하지만 엘레나는 죽었지만 탄슬러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죽은 후 탄슬러 엘레나의 장례식과 키웨스트에서의 매장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묘지의 지상식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그 후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엘레나를 조작다. 하지만 곧 그의 집착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1933년 4월 어느 저녁 그 의사는 평소처럼 키웨스트 묘지에 있는 엘레나의 영묘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탄슬러는 그녀의 값비싼 무덤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무덤의 열쇠를 갖게 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 봄이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1930년대 초반에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엘레나 유령이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키웨스트, 그이닉에 있는 클리닉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에 한동안 엘레나, 그 이유는 그가 꽤 극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4월 이 저녁 그는 엘레나 부패한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자신이 가져온 장난감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신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탄슬러 박사는 부분적으로 부패한 시신이라는 섬뜩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분리된 뼈들을 피아노 줄과 다른 재료들로 연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눈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눈을 그녀의 눈구멍에 끼워 넣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엘레나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더 부패하자 그는 그녀의 피부 일부를 실크천과 왁스 외피로 굳힌 혼합물 그리고 석고로 대체했습니다. 이 석고는 주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탄슬러는 그녀의 두개골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자 시신을 위해 가발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머리카락 일부는 엘레나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으로 탄슬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하게도 그는 그녀의 복부와 가슴안을 천과 다른 직물로 채워 정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려 했고 심지어 시신에 옷까지 입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는 시신을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양한 소독제와 방부제를 사용했고 부패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뿌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존 작업은 그의 집 근처에 있던 오래된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는 그 비행기를 임시 의료 실험실로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더욱 이상해집니다. 그 후 7년 동안 칼 탄슬러는
마리아 엘레나 데우요스의 시신과 함께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키웨스트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여성용 옷과 향수를 자주 사는 이상하고 은둔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 청년이 그 의사가 집안에서 거대한 인형처럼 보이는 것과 함께 춤추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데우요스 가족도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 엘레나의 여동생 플로린다는 10년 전 자신의 언니를 치료했던 의사에 대한 추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는 오직 자신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무덤의 비용을 꼭 지불하겠다고 고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탄슬러가 밤마다 시신과 함께 잔다는 소문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40년 10월에 탄슬러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그녀는 당시 탄슬러가 만든 언니의 실물 크기 인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이 탄슬러의 집에 들어가 개입한 후에야 그것이 사실은 그녀의 죽은 언니의 심하게 손질된 시신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탄슬러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당시 상황에서 그가 가장 명백하게 저지른 범죄인 무덤 도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탄슬러는 무덤 도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마리아 엘레나의 시신에 부검이 실시되어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체와의 성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고 신문 과정에서 탄슬러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 그녀의 시신은 키웨스트 묘지로 다시 옮겨져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탄슬러나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안식처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어느 정도 악명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탄슬러는 정신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그가 무덤 도굴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7년 이상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슬러는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탄슬러는 언론 보도에서 약간의 동정심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구제불능의 로맨티스트 같은 행동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무산되고 오요스의 시신이 다시 매장된 후 탄슬러는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의 제퍼힐스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미국에 도착한 직후 가족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가족을 버리고 그 사이에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슬러는 소원해진 아내로부터 약간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백작이라 칭한 탄슬러의 말년 역시 마찬가지로 기이했습니다. 엘레나의 시신과 완전히 떨어진 후 그는 대체물로 사용할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이 인형과 함께 1952년 7월 3일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밀랍 데스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3주가 지난 후에야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가 집착하게 된 여성의 인형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이한 삶과 집착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탄슬러와 데우요스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여러 번 다시 전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9년 HBO 다큐멘터리이며 이 이야기를 조명하는 전시가 키웨스트 미술 및 역사박물관의 마르텔로 갤러리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이야기 모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알림을 켜고 구독을 해제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가틀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